예, 안녕하세요. 예, 국어 강사 정성민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저번 주 목요일에 이제 시험을 봤죠. 그 시험 문제 관련한 얘기랑 제 수업에 관련한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1년 커리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설명의 순서는 수능 국어가 이제 올해부터 크게 바뀌죠. 예. 올해까지 그러니까 기존 체계로 본 거고, 내년 2022학년도부터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변화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각 영역별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1년 커리, 제 수업과 관리 특징, 제 수업 후기 반응에 대한 말씀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이제 수능 국어가 총 45문항이고 80분에 보고, 올해 아이들이 바로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요 체제가 총 4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부 다 필수 영역인데, 이제 2022학년도부터는 가장 큰 변화를 2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문학과 독서 파트의 문항 수가 증강을 해요. 좀 이따 영역별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원래는 15문항씩이었는데 17문항으로 문항수 자체도 증가하지만 난이도에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특히 문학 파트의 난이도가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얘네들을 통해서 변별력을 발휘해야 돼요. 이 시험이 선택 과목은 변별력을 크게 줄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영역을 시험을 봤는데 점수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학과 독서의 비중이 문항수나 난이도 면에서 증가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선택 과목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존에 있었던 화법과 작문,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문법, 근데 이게 이제 2개로 찢어진 거고, 학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이 이제 관심이 많은 게 과연 둘 중에 어느 영역을 자기가 선택하는 게 이득이냐, 이런 건데, 그 말씀도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80분에 45문항을 보는 건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항 영역 변화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문항수는 말씀드렸듯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EBS 반영률이 감소를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EBS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그러니까 70% 반영된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근데 올해 문학에서 모든 작품이 EBS에서 나왔어요. 현대운문, 현대소설, 고전운문, 고전소설까지 4작품이 싸그리 전부 다 EBS 작품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4작품이 출제가 된 게 지금 70% 반영률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출제된 게.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비문학에서도 반영률을 넣었다고 다 합쳐서 70%를 얘기하는데, 문학은 전부 다 반영이 된 거거든요. 모든 작품이. 그러면 50%로 준다 하더라도 이거 단순히 따져도 3작품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적게 나와도 2작품은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재수생 수업도 하고 재학생 수업도 하는데, 재수생들이 오히려 EBS를 훨씬 열심히 해요. 언제나, 매년. 그게 어떤 차이점 때문이냐 하면, 재수생들은 그 전에 시험을 봤죠. 그래서 EBS가 얼마나 중요한지 얘네들은 아는 거예요. 특히 시험장에서 아는 작품이 나왔을 때. 근데 재학생들은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퍼센트지가 줄어들더라도 EBS 공부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거 꼭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예상인데, 이 난이도가 증가할 거라는 건 예상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팩트고요. 이게 올해 그러니까 5월 달에 2022학년도 학생을 위한 예비 시행 시험을 봤어요. 근데 국어 선생님들, 학생들 누구나 그 시험지 보면 느끼는데, 문학이 기존에 비해서 어려워졌어요. 그게 2가지 점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아무래도 EBS 반영률이 감소하니까 낯선 문학이 출제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유형이 그 시험지에 나왔는데, 독서하고 문학을 합친 고전운문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운문에 시조들을 넣은 다음에 이 시조와 함께 일제시대의 어떤 시대 상황에 대한 글을 같이 줬어요. 그래서 시조하고 그 일제시대를 설명하는 글을 연동해서 지문을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거는 분명히 기존에 없던
신유형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 거냐? 예. 선택 과목보다 필수 영역인 문학과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을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 증가는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문학 쪽에 좀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한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비라고 적었는데 일단은 문학 개념어를 숙지를 해야 되죠. 이게 문학 개념어는 그러니까 제가 시즌 1, 2 이게 시즌 하나별로 이제 2개월씩 진행이 되니까 시즌 1, 2면 이제 1월, 2월, 3월, 4월 4개월 동안 요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물론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요때 어떤 거를 하는 건지 제가 올해 수능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학 개념어 수업은 이게 올해 수능에 나온 이제 22번 문제거든요. 근데 요 문제 이제 앞에 지문이 그 EBS에 있었던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소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중에 적절한 걸 찍어라 하고 나왔는데 A하고 B 두 개의 장면에 대해서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근데 소설에서 객관적이라는 말을 쓰려면 절대로 지문에 나가 있으면 안 돼요. 단순히 생각해 보더라도 나가 있으면 나의 주관이 반영돼서 서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객관적이라는 말은 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A 장면이 나가 베트남에서 한병장이라는 인물과 60트럭을 갖고 가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B는 나가 창밖으로 보이는 뽑기 노인을 묘사하는 장면이었어요. 베트남전에서 살아 돌아온 다음에 어쨌든 둘 다 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객관적 바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학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어가 지문이 어떤 식으로 특징을 보일 때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지만 시간적인 유리함을 위해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 한번 끝까지 보실까요? 이번에 지금 A에서 구어체를 썼다고 그랬는데 이 구자가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문어체의 반대인데 구어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입으로 말할 때 쓰이는 어투인데 이게 종결어미의 영향을 받는데 우리가 말할 때 뭐뭐 해다오, 뭐뭐 하소서, 뭐뭐 했었지요, 나 밥 먹었어 이런 게 일상적인 말투잖아요. 그런데 A 부분의 종결어미가 어하고 지 같은 거 이거 당연히 구어체거든요. 그럼 구어체 활용한 거 맞고요. B는 현재형 시제를 썼다고 그랬는데 현재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형, 그러니까 오다. 이거 기본형, 어떤 단어의 기본형은 현재형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온다. 니은이나 는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현재 시제거든요. 그런데 B 부분에서 마지막에 뛰어들었다는 과거형 시제, 어시 들어가면 과거형이거든요. B 부분에서 뛰어들었다가 있긴 했지만 나머지 말들이 싸그리 전부 다 현재형이었어요. 니은이나 는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에요. 요거 한번 나머지 볼게요. 3번을 보면 A는 공간 이동에 따라 맞죠. 한병장하고 내가 베트남전에서 60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뽑기 노인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그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건데요.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외적 갈등이라는 건 소설 문학에서 두 인물이 논쟁이나 혹은 싸움을 벌일 때 맞아요. 인물끼리 싸울 때. 그런데 여기서 나하고 한병장은 제대 후에 뭐 할 거냐 이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뿐이지 나하고 한병장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는 외적 갈등이 아예 A에는 없어요. 그럼 지워져요. 4번 선지도 보시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A와 B에서 모두 갈등 해소 과정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갈등 해소 과정이 있으려면 일단 갈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A에는 갈등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소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얘도 틀리죠. 그리고 5번 선지를 보면 A는 중심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B는 주변인물의 말을 제시했다고 그랬는데 중심인물은 당연히 나거든요. 그런데 B 부분에서 지금 내가 뽑기 노인을 묘사하고 있다면 주변인물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거든요. 이게 문학 개념어예요. 어떤 개념어가 나왔을 때 지문에 어떤 것들이 있어야지만 맞는 거냐 이걸 사전에 공부해서 이 문제들을 빠르게 풀기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학 개념어 수업은 결국은 문학을 빠르게 처리해서 비문학, 독서 파트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수업이고 이 수업이 1월부터 4월까지 문학 개념어 1, 2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문학 개념어 수업이 이제 시즌 1, 2에 하고, 이거는 이제 작년까지는 없던 수업인데 필수 고전 숙지 수업을 제가 시즌 1에 해요. 그러니까 1, 2월에 하겠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반드시 익혀야 되는 필수 고전을 몇 작품을 선정을 해서 고전어휘, 필수어휘 같은 거를 익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유는 아이들이 고전 운문을 대단히 힘들어해요. 근데 기존에는 거의 100% EBS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EBS 문학 작품은 2월 말쯤에 수능 특강이 나와요. 그러면 3월부터 시즌 2부터 3월부터 8월까지죠. 1년 내내 진행이 됩니다. 1년 내내 해서 모든 EBS의 작품을 싹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BS 반영률이 어쨌든 낮아졌으니까 낯선 문학, 처음 보는 문학들이 나올 확률이 좀 더 증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즌 3, 4니까 이제 6월부터 6, 7, 8, 9월까지가 되겠죠? 아니죠. 5, 6, 7, 8. 5월부터 시작하겠죠. 이게 문개추라는 수업이 있는데, 문학의 개념과 추론이라고 처음 보는 낯선 문학의 상황 추론하는 수업을 통해서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 영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독서 영역은 이제 문항수는 뭐 문학과 똑같이 증가를 하고요. 새 지문이 출제되는 건 기존하고 동일해요. 근데 이제 예상은 어떻게 되느냐? 난이도는 문학은 아까 확실히 증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독서는 그대로 유지되든지 소폭 상승할 텐데,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독서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난이도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기존 난이도가 유지되더라도 대단히 좀 어려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문의 형태는 긴 지문 1개에 짧은 지문 2개. 올해 수능에서도 그랬거든요. 올해 수능에서도 첫 지문이 가나글로 2개의 긴 지문 형태로 나오고, 나머지 그 채권 지문하고 그 데이터 관련 지문은 짧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짧은 지문을 선호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문이 짧다는 건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략된 어떤 정보들이 발생을 하죠. 그걸 본인이 채우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세 번째 그 짧은 지문의 오답률이 첫 번째 지문보다 더 높았거든요. 긴 거보다. 그래서 짧아서 좋은 건 무조건 아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비는 이제 당연히 기출을 봐야 되죠.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은 기본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1년 내내 뭐 다 진행을 하지만 집중적으로 하는 건 시즌 1, 그러니까 1, 2월에. 근데 1, 2월에 이제 같이 하는 수업이 비독원이라고 해서 비문학 독해원리라는 수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장, 지문에서 문장을 읽는 방법에 대한, 글을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게 1, 2월인데, 제가 이제 3월이 되면 비문학의 이론과 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실전에서 문제를 풀고 선지를 해석하는 것과 관련된 수업을 해요. 근데 요 두 수업의 특징이나 차이가 어떤지 올해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 올해 수능에 이제 두 번째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으로 나왔던 채권 지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비독원 관련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1, 2월에 하는 수업이고, 글이나 문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사고 과정을 이제 같이 학습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일단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나온 내용은 이거예요. 채권, 권리를 가진 사람이 채무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고 용어를 정의를 하죠. 급부. 그럼 누가 이 정보를 못 받겠어요? 다 받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채무자는 그 요구를 받았을 때 얘한테 그 특정 행위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럼 이렇게 받아요. 잘 보세요. 꼭 생각해 보세요.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이거거든요.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이 문장을 봤을 때가 중요해요. 이 문장을 봤을 때
당연히 어떤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이 의문점이 당연히 뭐겠어요? 재화나 서비스가 요구할 수 있는 특정 행위 급부인 건 당연한데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재화나 서비스가 아닌 급부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죠. 그럼 여기서 뭐야 이거? 급부라는 게 있는데 급부가 재화나 서비스인 건 당연한데 그런데 이 외의 것도 급부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이 의문점을 갖고 뒤에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비문학을 읽을 때 어떤 문장에서 본인이 발생하는 의문점을 놓치지 않고 그 집중력을 뒷문장까지 연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글 읽기의 모든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얘가 여기서 이 의문점을 가진 상태에서 뒷문장을 읽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다가 이 부분 보세요. 이 문단의 5번째 줄을 보면 이 문장이 나와요.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이랬잖아요.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 이거네? 그럼 이 다음에 그 외의 내용이 나오겠네? 하고 볼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럼 보게 되면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을 볼 때 이 문장이 지금 대응 구조예요. 첫 번째 급부는 이거면 되지만 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걸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하고 그 다음 문장과 이 앞의 문장은 분명히 대응 관계죠. 그러니까 잠깐 보시면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이 말과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 이 말이 지금 같잖아요. 대응한다는 거죠. 의미가 같다는 건 아니에요. 문장 구조가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고 그럴 때 요거의 해석이 중요하죠. 권리를 확보한다는 말. 이 말을 무슨 말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꼭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문학 독서의 모든 거예요. 이 두 문장은 대응하고 있는데 이 위에서는 이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급부는 권리랑 같은 말이에요. 지금 왜 같은 말이겠어요? 이 문장이 대응하고 또 하나는 얘가 얘한테 특정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얘한테 특정 행위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즉 급부라는 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가 되는 거고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급부라는 건 결국 채권자가 권리를 확보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면 아까 가졌던 의문점 여기다가 뭐를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넣을 수 있죠. 이건 즉각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아니라 그 재화나 서비스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걸 제공받을 수 있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그 권리를 확보하는 계약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계약의 성립이죠. 여러분들 이거 잘 느껴보셔야 돼요. 비문학에서 문장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냐 하면 앞문장을 통해서 뒷문장을 보는 거예요. 앞에서 발생하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뒷문장의 내용을 덧씌우고 연결하면서 앞에서 가졌던 의문점을 해소해서 나가는 게 그게 비문학 읽기예요. 꼭 다시 생각해 볼게. 이 권리를 확보한다는 말이 왜 급부랑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냐? 첫 번째는 이 두 문장이 대응 구조다. 대응한다면 동일한 말이나 반대말이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의문점을 가졌다면 급부에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재화나 서비스에 관련된 급부랑 그 외의 내용이 도대체 뭐지 하고 이 문장을 보게 되면 그 외의 내용의 급부가 이 새끼구나를 자신이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문장을 보는 시각이. 이런 게 이제 1, 2월에 하는 수업이다 이겁니다. 문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본인이 어떤 집중력을 유지하고 어떤 사고를 해야 하느냐.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아까 이제 요게 이제 주로 1, 2월에 이제 비도건 수업에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실전에서 이제 문제를 풀고 선지를 해석하고 이런 건데 물론 뭐 아까 문장을 읽는 이런 수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뒤로 가면 좀 더 실전적인 수업을 하고, 이게 이제 비문학의 이론과 유형이라는 수업인데, 이게 이제 1, 2, 3권이 있어요. 이걸 이제 그래서 시즌2부터 시즌3, 시즌4까지 파이널 전까지 계속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어떤 수업을 하는 건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아까 그 지문이었고요. 요 지문에 대해서 이제 나온 문제가 얘예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요 문제에서 보기에 상황을 줬어요. 근데 이 상황을 읽어보면 갑이 을하고 미용실을 이용하겠다는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이 예약한 시간에 병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가 그 시간에 미용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병이 고의로 끼어들고 위법성이 있는 한 거를 인정을 한대요. 그럼 여기서 병은 고의로 했고 위법성이 있다. 그런데 요 보기를 읽어봤을 때 을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가 안 나와요. 지금 얘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 없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로 가기 전에 지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거 지금 보기 상황이고요. 지문에서요, 이게 지문의 마지막 4, 5문단에 있던 내용인데, 얘는 지금 예약상의 권리자, 채권자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얘한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채무자이고, 지금 이 타인이 껴든 거예요. 얘가 방해를 한 거죠. 근데 이 글의 마지막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만약에 갑과 예약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 예약이 안 지켜진 거예요. 그럼 이랬을 때 만약에 채무자인 을이 있는데 이 을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 얘가 내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을에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한테 손해배상, 갑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 타인이 방해를 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이 보기의 병처럼. 그런데 얘가 고의나 과실이 있다. 보기에서 고의나 과실 얘 있다고 그랬죠. 이로 인해서 얘의 위법성이 인정이 된다. 그럼 얘도 어떤 책임이 발생하냐 하면 병은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죠. 중간에 가로챘으니까. 그래서 얘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 다 손해배상을 갑에게 해줘야 할 채무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단 조건이 있는데 이건 한 명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한 명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얘하고 얘가 지금 손해배상 채무를 해야 되는 건 갑에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둘이 해줘야 될 채무의 내용이 같죠. 갑에게 돈 갚아주는 하나의 채무만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한 사람은 채무가 없어진다고 얘기해요. 결국 그 이유는 한 명만 해야 되는 이유는 을과 병의 급부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같은 급부니까 한 명만 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끝까지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죠, 그냥. 네. 자, 이 상황이에요. 요 얘기, 이 상황을 준 다음에 선지를 볼게요. 만약에 본인이 방금 말씀드린 보기의 상황을 파악을 했고, 병이 지금 고의나 과실을 저질렀고 지문에 나온 이 정보의 흐름을 다 파악했다 한다면 그 학생은 그냥 쭉 보다가 여기서 이 말 있죠.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그럴 때 병은 아니잖아.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건 을이고, 병도 손해배상 채무가 있긴 하지만 얘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잖아. 채무자가 아니니까 얘는. 이 새끼는 불법행위를 한 거니까 병은 불법행위 책임이니까 저 말은 틀렸네 하고 4번을 찍으면 정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이렇게 쉬웠다면 오답률이, 이 문제 이거 요번 수능의 오답률 7등이에요. 7등. 물론 매우 높진 않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적은 거에서 이 정보 있죠? 이 정보 기억이 잘 안 나요.
솔직히 여기서 이 정보는 쉽게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둘의 공통점이잖아요, 지금. 아, 이 새끼 둘 다 손해배상 채무를 져야 되는 거구나. 이거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을이 채무 불이행했다는 것도 쉽게 생각이 나는데 요 정보가 마지막 문단에서 쓱 하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병에게도 타인도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건 기억이 확실히 나거든요. 근데 얘가 불법행위 책임이고 얘가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는 이 정보의 구분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요.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물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보기의 상황을 보고 지문의 정보를 완전히 파악한 다음에 선지의 오류를 즉각적으로 발견해서 4번을 찍는 게 그게 가장 옳은 거죠. 그렇게 푸세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런 상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러고 싶지 않지만 어떤 정보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선지의 오류를 좁혀가는 거예요. 선지에서 오류가 발생할 만한 부분을 여기를 잠깐 보시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나한테는 이 정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정보가 없는 상황이에요. 놓쳤어요. 자, 그럼 얘부터 볼게요. 1번.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갑이 미용을 못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을은 당연히 손해배상 채무 져야 되죠.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고 을이 채무자니까 이 새끼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는 건 당연히 맞다고 넘긴 거예요. 병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그런데 병이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죠. 둘 다 어차피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보기에서 병은 고의나 과실로 위법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번이 맞다고 동그라미 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맞다고 볼 거예요. 근데 2번 선지 봐보세요.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말은 어차피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여기까지 잘 보세요. 을과 병이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는 건 이 부분까지는 1번 선지 랑 같은 말이에요. 죄송해요. 1번 선지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는 건 어차피 손해배상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병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이미 맞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을의 고의가 있을 때 을과 병이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는 건 1번 선지의 내용이라니까요. 지금 여기까지가. 그럼 이거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1번이 틀리잖아요. 2번도 틀려요. 정답이 두 개일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번은 맞기 위해서 1번의 내용을 어차피 포함하고 있다고요.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이것도 이 글의 마지막에 있는 정보니까 기억이 날 거라니까요. 왜요? 을과 병은 결국 갑에게 돈을 갚아줘야 되는 같은 급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이 급부를 해결하면 딴 놈은 또다시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둘 다 책임이 있지만 한 명이 하면 한 명은 채무가 사라지는 거 맞으니까 2번이 맞다. 2번이 맞다고 판단하면서 1번은 당연히 맞다고 판단하겠죠. 2번 안에 1번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근데 3번을 보세요. 3번 잘 보세요, 여러분.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요 말 잘 보세요. 이거 꼭 느껴보세요. 여기까지 말하고 여기에 1번에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이 말 있죠.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이 말 있죠. 이 말과 3번의 이 말,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이 파란색 친 이 세 개의 구절 있죠.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랬잖아요.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이라고 그랬어요. 않는 한 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얘가 있는지 없는지 증명이 안 되면 얘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면에서 1번 선지에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2번 선지에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3번 선지에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는 다 같은 말이에요. 이 선지 앞의 말들은. 을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채무가 어떤 채무예요? 손해배상 채무죠. 결국 뭐예요? 얘하고 얘가 같은 말이에요.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는 건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이 말 같은 말이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이 말 어때요? 이 말 이거 있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채무가 사라진다. 이 말의 원인이죠. 급부가 동일하니까 한 명이 책임을 지면 한 명은 안 져도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2번하고 3번이 같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1, 2, 3번이 정확히 얘기하면 1번은 2번에 포함되고요. 2번과 3번은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뭘 의미해요? 1, 2,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물론 차선책이에요. 하지만 시험에선 차선책이 필요할 때가 당연히 있죠. 즉각적으로 본인이 지문의 모든 정보를 받고 보기의 상황을 정확히 해석한 다음에 둘 다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 건 맞지만 갑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는 거고 을은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거다. 이 정보를 이 선지에 정확히 적용해서 보자마자 4번을 찍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선지를 해석해서 선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답을 좁혀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차선책인데 할 줄 알아야 될걸요? 1, 2, 3번이 같다면 1, 2, 3번은 답이 안 돼요. 그럼 정답을 두 개로 좁히겠죠. 그리고 4번을 볼 때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그럼 이거 3번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디는 무조건 맞아요? 이건 무조건 맞죠.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는 건 여기서 이제 채무를 진다,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이미 나온 거니까 얘는 맞아요. 이 가정은 뭐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럼 얘가 지금 맞는 거냐? 그런데 누군 무조건 맞아요? 을은 채무 불이행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혹시 아닌가? 내가 지문에서 어떤 정보를 놓쳤나? 변도 손해배상 채무를 지는 건 맞는데 얘 혹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닌 건가? 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지문으로 다시 찾으러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비이유 수업이에요. 비문학의 이론과 유형. 자, 그러면 네. 요래서 이제 비문학이 진행이 되고요. 1, 2월에는 이제 문장과 글의 해석에 좀 더 치점을 맞춘 수업이 진행이 되고, 3월부터 이제 파이널 이전까지, 그러니까 8월까지죠. 8월까지는, 이 수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가면 리트 수업도 합니다. 그리고 요 점을 좀 아셔야 되는데, 글이 짧아지잖아요. 짧아지면, 리트가 법률 적성 시험이라고 그래가지고, 판관되고 이제 사법고시 이런 거 할 때 보는 시험인데, 지금은 사법고시 사라졌지만, 어쨌든 그쪽 관련 시험인데, 그게 되게 짧은 수능 지문과 유사해요. 글이 짧아지는데 내용은 압축적이고 생략되거나 전제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수업을 병행하는 게 이제 3월부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 이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잘 들으시고 도움되셔서 잘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일단 화법관 작문은 기존에 10문제였는데 선택 과목 이걸 선택하게 되면 11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얘 일단 장점은 기존 문제하고 다름이 없어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따로 이 파트를 풀기 위한 이론적인 얘기가 없어요, 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문학과 유사한데 비문학 설명문, 논설문 지문이 담화 상황, 대화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나 강연 같은 지문을 띄워놓고 그 지문 안에서 벌어지는 이 대화 상황에서의 특징이나 인물 간의 관계 같은 걸 파악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비문학인데 좀 쉬운 비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투자가 따로 필요 없고 진입장벽도 낮은 게 장점이고 단점은 난이도 조절 실패 시 어려울 수 있다. 이 내용은 가능성의 이야기인데 올해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이번 달에 본 수능에 화작 문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답률 10등 안에 들어가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 안 어려워요. 근데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3년 전이 불수능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이들 다 망해버린 그런 시험이었는데 그때 화작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화작이 어렵게 내겠다 하면 어렵게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왜 가능성이 있냐 하면 언어와 매체가 문법 쪽 문제가 5문제가 나오는데 문법이 보통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 선택 과목 2개의 난이도를 맞추려면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의 난이도를 낮춰버리든지 화작 쪽의 난이도를 올려야 되는데
문법은 낮추고 싶다고 해서 낮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 화작을 맞추려고 올리다 보면 그 난이도 조절이 어렵다니까요. 그럼 진짜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런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언어와 매체보다 훨씬 쉬워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그 학생들은 일단 나 문법 정리 안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얘 하면 따로 시간 투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법뿐만 아니라 국어 영역에서 문학, 독서 나 점수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경우에 이쪽을 선택해서 문학, 독서 영역을 보완할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게 훨씬 좋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단점의 점수 반영 방법 미정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 과목 2개 간에 얘네 둘을 어쨌든 절대평가로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언어와 매체 쪽을 선택한 학생과 화작 쪽을 선택한 학생 간에 그 점수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언어와 매체가 더 어렵고 그쪽을 선택하는 학생이 조금 기존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쪽에 표준 점수 반영할 때 난이도가 낮은 시험이니까 조금은 표준 점수 반영상에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 점수 반영 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쪽은 이거 근데 난이도가 제가 안정적이라고 적었는데 단 공부했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 공부가 최소한을 이 정도로 보셔야 돼요. 문법을 누군가의 수업을 수강을 했어요. 뭐 인강을 통해서든 아니면 현강을 통해서든. 그 다음에 그 문법 교재를 최소한 8회독 이상 했다.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단 공부했을 때가.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시간 투자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애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문법 정리가 이미 돼 있다 하는 애들은 본인이 정리한 교재를 회독수만 늘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얘를 선택해도 되는데 이 말씀은 진짜 꼭 느껴보세요. 이게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설명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이제 문법 쪽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문법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려고 한다.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올해 수능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올해 수능에서 문법 쪽에서 오답률 1, 2등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 애초에 화작보다 훨씬 어려워요. 얘를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중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이게 보시면 이게 오답률 1등이에요. 아니 비문학 문제 다 제끼고 얘가 1등이에요 지금. 그리고 2등도 문법 문제예요. 이 문제 11번 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 문제거든요. 근데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왜 오답률 1등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기억이 A가 기상청은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A는 인용절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인용했잖아요. 지금 기상청이 한 말 인용했잖아요. 그럼 맞잖아 하고 넘긴 거예요. 이 순간 얘 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저건 인용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법적으로 얘기했을 때 인용절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요. 마지막에 고나 라고라는 조사가 붙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만약 얘가 기상청은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다. 그럼 인용절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문법이 얼마나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법도 그 나름의 체계를 채워야 되니까 이 절을 따질 때 절의 종류 있죠. 절의 종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미와 조사의 종류, 예로 결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너희들 이 는이라는 말 있죠. 는이라는 건 관형격 전성어미예요. 이거 관형어를 만드는 어미거든요. 그럼 얘가 붙어 있다는 거 얘 무조건 관형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인용절 아니고 정답 1번이에요. 근데 얘가 왜 헷갈릴 수 있는 거냐? 인용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근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백하게 절의 종류를 따질 때는
마지막에 붙어있는 어미나 조사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니까 얘가 는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예보를 꾸며주고 있는 관형절로 쓰였다는 걸 놓치지 않은 상황에서 1번 이상하다 하고 나머지가 맞다는 걸 전부 다 확인해 버려야 돼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애가 80%가 넘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법을 선택하신다면 문법이 언어와 매체 쪽에서 11문제 중에 5문제 나와요. 나머지 6문제는 새롭게 이제 완전 새롭게 만들어진 건데 얘는 카톡이 막 지문으로 등장하고요. 신문 기사가 신문 기사 원형, 그 표제, 부제, 굵은 글씨로 나오고 전문 나온,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만 수능에서 만나는 문제는 5문제고 이 5문제는 기존의 수능 역사를 볼 때 오답률 5등 안에 매번 들어가 있어요. 한두 문제씩. 올해는 1, 2등이 문법 문제고.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상으로 결정하시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자기가 문학하고 독서에 자신감이 있다. 나 잘한다 이거. 나 문법 이미 정리한 책 한 권 있다. 그렇더라도 신중해야 되거든요. 문법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높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그냥 문법 해볼까? 이거는 좀 안 되죠. 그 오답률 2등짜리 문제는 얘인데요. 만약에 문법을 하실 거면 기본 문법 교재 있죠. 자신의 기본서 회독수를 늘리는 게 중요해요. 회독수 늘리는 거. 그러니까 기본기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오답률이 아까보다 0.1% 미치잖아요. 2등이고. 근데 이 문제 풀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이게 조건이 2개가 있는데 관형사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 서술어의 관계, 이 2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놈을 다 찾아봐라 이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관형사를 세처디 3개를 외우고 있다. 관형사는 무조건 명사만을 꾸며주는 품사를 얘기하는데 이게 성상관형사, 수관형사, 지시관형사거든요. 얘네랑 관련된 것들은 다 관형사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기본형이 없어요. 기본형이 뭐냐 하면 밥을 먹는 사람이라고 할 때 먹는이란 단어의 기본형은 먹다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다를 붙인 말을 만들 수 없죠. 세다, 쳤다, 이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기본형으로 못 만들어요. 관형사는 원래. 그런데 여기서 수문이라는 말 있죠. 기본형 있죠. 얘 숨다죠. 얘가 기본형이 있다는 건 모름이에요. 얘 관형사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본형 있는 놈은 관형사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숨다는 뭐예요? 숨는다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가 관형사처럼 쓰인 것뿐이에요. 이런 거를 용언의 관형격 활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관형사가 안 돼요. 그럼 얘는 관형사가 없는 거니까 얘를 지워버리면 1, 2, 3번이 다 지워져요. 그럼 그 상황에서 새해 맞이 한목하다, 새해 맞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목하다가 이게 되는 거냐? 일단 한이 1개, 2개, 3개, 4개 있죠. 그러니까 얘 수관형사예요. 그리고 얘 문장으로 만들면 한몫을 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 을을이 들어가 버리니까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형태가 맞으니까 정답 4번 나와요. 이게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문법을 할 생각이면 문제를 탐하지 말고요. 본인의 기본서를 수없이 회독수를 늘리세요. 그게 짱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법을 선택하신다면. 자, 그래서 이 언어와 매체 쪽에서 매체 쪽 말씀을 좀 드리면 매체 쪽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단점이 뭐냐면 문제 형식이 낯설고요. 기출문제가 아예 없어요. 이게 실제로 이 영역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에 대단히 좀 곤란을 겪을 확률이 있어요. 예. 화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존하고 똑같으니까 기출문제 널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국어 선생님들이 지금 사실 이렇게 봐요. 초반에 선택자가 화작 쪽이 한 70% 정도 선택을 할 거고 언어와 매체 쪽을 한 30% 선택을 할 거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을 보면 분명히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애들이 짜증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화작 선택한 애보다 공부 잘하고 문법 공부도 더 많이 했는데
아니 화작 쪽은 그냥 풀어도 다 맞는데 언어와 매체는 틀릴 거란 말이에요. 100% 틀려요, 이거. 그러다 보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문법 쪽을 선택한다면 장점은 뭐냐 하면 단 공부했을 때. 근데 이게 8회독 이상 했을 때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어요. 화작은 지문이 나오지만 문법은 그냥 아까처럼 문제로 바로바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잘 선택하시는데 본인의 국어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 저는 화작을 선택하고 문학하고 독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문법을 선택하고 그쪽을 할 거면 일단 3월 볼 때까지 하시고 그때 회의감이 든다. 그러면 사실은 그 전에 문법 공부한 거는 그냥 시간 낭비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올 1년 동안 문학하고 독서 위주로 할 겁니다. 문법 쪽은 아마 동영상 필요한 학생에 한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수업을 제공할 것 같고요. 화작 쪽은 이제 특별히 뭐 이론적인 얘기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매주 나가는 어사이먼트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있고요. 요건 이제 제 컬인데 저의 기본적인 컬이는 이제 시즌 1, 1, 2월에는 문학개념어 사전 아까 말씀드린 거고 비문학 문장하고 글 읽는 독해 원리하고 기출지문 그리고 필수 고전 운문 이게 이제 낯선 문학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필수 고전 운문을 시즌 1, 1, 2월에 요 세 가지 수업을 같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즌 2부터는 기본적으로 수업이 이렇게 가요. 문학 수업하고 독서 수업하고 EBS 수업 요 세 가지 틀로 시즌 4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8월까지. EBS 수업은 3월부터 시작해서 8월부터 해서 모든 EBS 문학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업이 많이 바뀌는 건 시즌 3부터다. 시즌 3이면 5월부터 낯선 문학하고 그리고 비문학의 이론과 유형은 3월부터 시작해서 뒤로 가는데 리트가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수업이 이제 9, 10월에 하는 수업인데 이때 저는 실무 수업을 하고요. 이감 실무 수업으로 진행을 기본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강대 실무가 이제 제공이 돼요. 선생님들한테 외부 수업하시는 선생님들 쓰라고 나오는데 이거 당연히 뭐 제공을 하고 정석 실무는 이제 제가 직접 자체 제작한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7개 7회차를 제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내년에는 4회차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이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서요. 그래서 4회 정도로 마지막 파이널에 제공할 생각이고 그리고 한수 실무는 이제 아직 미정이고 신청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위에 3개는 뭐 다 필수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가서 이제 그러니까 9월이죠. 9월달 되면 제가 1년 동안 수업한 EBS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영역별로 묶어서 책으로 제공을 합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요. 어쨌든 학생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마지막에 EBS를 빠르게 다 정리할 수 있는 형식의 작은 책들로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널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 이제 뭐 수능 대비에 최적화된 커리어 수업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석 피드백은 매주 수업을 하면 그 수업과 연동된 이제 연습 문제, 그래서 이제 시즌별로 바뀌겠죠. 비독원 수업할 때는 비독원, BEU 수업할 땐 BEU, EBS 들어오면 EBS가 더 강화된, 그래서 한 가장 작으면 한 주에 80페이지일 때도 있고요. 많을 때는 150페이지까지 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내내 매주 제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피드백을 다음 주 수업할 때 갖고 오셔야 돼요. 학생이. 갖고 와야만 저희 조교들이 그걸 걷고서 체크를 한 다음에 강의실로 들여보내고 제가 수업을 하는 사이 그 피드백 앞에 이제 질문을 적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 조교들이 첨삭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적을 수 있는 게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으면
예, 질문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보통은 이제 3개 질문 정도를 받고요. 부족하다 하면 제 홈페이지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이제 질문을 다는 건 제 아침마다 일과가 이제 나와서 그 질문에 답변부터 달면서 시작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 단 거 대충 세보니까 한 1000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선 이제 질문에 대한 Q&A 그리고 동영상은 매주 수업을 이제 촬영을 해서 그 보강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예, 보아라. 그리고 이미 수강을 한 학생이 복습용으로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볼 수 있는데 다만 복습으로 볼 수 있는 그 기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넘으면 이전 수업은 예, 못 봐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대성 선생님이니까 대성 관련 콘텐츠는 전부 다 제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 수업 후기 반응들을 넣어놨는데, 예, 저희 팜플렛 보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아, 이 학생이 좀 유명한 학생이에요. 학생들은 다 알 텐데, 올해 연고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연고TV에서 이제 제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사회 진행받던 학생인데 이쁘장해요. 근데 이 학생이 올해 제 홈페이지에 수강 후기 제일 처음 달았어요.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 연고TV 할 때 저 언급해서 전 고맙던데요. 예, 어쨌든 뭐 수강 후기 읽어보시고 이건 인터넷에 있는 뭐 제 수업에 대한 반응들인데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마지막에 넣은 이유는 제가 되게 열심히 하는 강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제가 뭐 그렇게 많이 유명한 강사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예, 최고의 수업을 제공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넣은 거지 뭐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올해 이제 수험생들 그리고 수험생들한테 제가 가장 들려주고 싶은 얘기인데 이제 많이 이제 슬럼프 같은 거 오고 할 때 학생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공부하기 싫어요. 미치겠어요. 지금 중요한 때인데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올 1년 수능에서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얻어서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 그 전까지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그러니까 1년으로 끝내셔야 되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기 싫은 순간은 분명히 올 수 있다. 근데 그게 와도 하면서 하기 싫어 하셔야 된다. 하면서. 하기 싫은 감정에 휘둘려서 정말 하지 않는. 그러면은 안 돼요.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어느 때든 간에 해라. 하면서 하기 싫어해라. 그리고 버텨라. 견뎌라. 올해 수능 날까지는. 그럼 분명히 성공합니다. 예. 그래서 제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올해 수능에서 좋은 결과 다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